인간의 가장 심오한 철학을 다루는 큰 스승들이 다 BC 한 5, 6세기 이때 막 쏟아져. 이 지구상에서. 그런 걸 보면은 참 어떤 그 전체적인 기류의 오묘함이, 그러니까 문화가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 거기서 뭔가가 터지는 그런 게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문명의 이기가 지금 나와 있지만 이런 게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어떤 끝에 이게 터지는 것이지, 문화의 단계가 저 아래에 가 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툭 터지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생기는 어떤 뭐 가게나 상점들의 형태가 점점 우리가 지금 세련되고 뭐 이뻐지고 이런 단계로 가고 있죠. 이게 다 문화의 단계를 밟아서 경쟁에 경쟁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지, 뭐 50년 전에 이런 형태의 가게가 갑자기 툭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상호 맞물려 있는 어떤 인간의 그 문명의 요소들, 이 안에서 튀어나오는데, 노자의 관점은요, 그렇게 보더라도 좀 특이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자라투스트라나 뭐 공자나 이런 분들의 관점은 어떤 그 사물 자체를 말을 하자면은 정격이 있고 파격이 있잖아요. 사물을 보는 방식이. 사물을 그냥 이렇게 주어진 대로 보려는 그런 태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 속속들이를 보기 위해서 한번 뒤집어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어떤 가르침의 독특한 면모가 다 묻어나옵니다. 상당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성경, 부처의 불경, 노자의 도덕경, 이걸 보다 보면 맛이 굉장히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노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노자를 공부하고 있지만 쉽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이게 다수가 거달기로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저번 1장에서 현지우현, 중묘지문이라는 것을 마지막 공부했습니다. 뭐 글자 불과 몇 개 되지 않고 어려운 글자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두울 현자, 이게 또 우자고, 이 갈지자, 또 어둡다는 거죠. 어둡고 또 어두운 그 가운데 중묘, 모든 신비, 신비, 오묘함, 이게 물이 중자잖아요. 신비함이 많은 가득한 것을 중묘라고 부르는 거죠. 신비한 가득한 그런 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자체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데, 대체 이 시처럼 생긴 이 한 구절의 말이 정말 뭐를 뜻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노자를 나중에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노자는요, 절대 한목에 탁 깨지지 않아요. 책이. 이 수수께끼가 덩어리져 있어가지고 계속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그 맛을 봐가면서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드시. 그러니까 이런 구절도 지금 우리가 노자 사상의 핵심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게 노자의 핵심 구절인데,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 말이 딱 머리에 어느 순간에 탁 박힐 때가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수수께끼 같은 소리잖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고, 어둡고 어두워지는 가운데 모든 신비의 이 말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고, 노자는 스스로 언어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 말은 보통 사람들이 어떤 개념과 이론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면 진리가 왜곡된다는 거죠. 어느 한계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진리가 세상에 여러 관념의 형태로 퍼져가지고 시간이 누적되면서
그게 하나의 통념과 편견으로 굳어진다. 노자 철학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꾸 뭐를 들고 나와서 이게 진리고 이게 참다운 가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노자는 그 이면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진리다, 도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 그게 도와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게 오래된 어떤 관습과 잘못된 통념의 집합일 수 있다. 그런 각성을 가져보자, 이런 취지의 철학을 전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 그 책을 읽다 보면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자는 저먼 참다운 말은 약반, 이 약이 이제 만약, if 그런 뜻이에요. 약. 참다운 말은 반대처럼 들립니다. 우리 귀에 뭐 달콤하게 들려오는 말, 그런 말들은 위험한 게 있다. 그리고 진짜 어떤 전곡을 찌르는 참다운 말은 우리 귀에 반대처럼. 이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영어로 반어적이다, 뭐 반어법을 쓴다, 이걸 파라독스라고 하잖아요. 파라독스. 그러니까 우리가 제1장에서 배웠던 도, 가도, 비상도, 도라고 불리울 수 있는 도, 우리 지금 이 통념과 상식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도가 아니다. 명가명, 비상명,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이름, 이거는 참다운 이름이 아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파라독스로 시작하는 이 철학이, 뭔가 우리가 어떤 통념과 상식 안에서 늘 수백 년, 수십 년 지탱해왔던 거를 탁 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개념도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이게 밝을, 어둡다는 뜻이니까 밝다는 밝을 명에 대응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추운 겨울에 아침밥 부지런히 먹고 와서 인문학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뭐라도 그래도 하나 더 이렇게 밝게 깨우쳐 보려고, 밝음의 세계로 가보려고, 자아를 깨끗이 잘 닦아서 자기 있게 활동하게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기 와 계시는데, 노자 말은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로 말을 하면은 이게 스위치를 끄는 겁니다. 현이라. 우리는 스위치를 뭘 하나라도 켜보려고 지금 여기 왔잖아요. 자, 이 노자의 말은 정반대 지점이다. 지점. 이게 현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어떤 작동의 스위치를 키면서 내 자신의 총명을 위하는 이런 공부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게 실은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지우현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 공부의 어떤 핵심 골자하고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 자아의 한계 안에 갇혀 있으려면 우리가 뭐 이런 깊은 마음 공부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내 평소에 알던 거나 더 단단히 견고히 하고 내 세계나 지키고 이러면 되지. 노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깨고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현지, 우현, 중묘, 지문, 이 개념, 이거는 실은 쉽게 얼른 내가 다 이해했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가장 좁은 영역에서부터 가장 넓고 심오한 영역에까지 다 파고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날의 생활 속에서 이제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이제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이
이 자아 한계를 깨고 나가는 거예요. 자아 속으로 뭐를 끌어들여 가지고 나의 아성을 단단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다 깨뜨려서 넓은 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이 공부의 길을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에 자아가 있고 이렇게 여기에 무아가 있어요. 자아는 소심한 거고 무아는 대심한 거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자아는 이게 항상 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 생각밖에 못해요. 근데 이거를 깨고 나오면 이 밖에 하는 생각이 이렇게 떠돌아다니죠. 그러니까 무아에 도달한 이 사람은 이 남의 생각,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이 많은 생각을 다 자기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것을 벗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 갇혀가지고 모든 판단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물의 참모습을 못.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겠어요. 정말 우주 사물의 0.001도 안 되는 지식의 체계를 배우고 있겠는데 그걸 어느 순간에 벗어나면 아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위대한 생각들, 아이디어들, 창의성 이런 게 여기 떠돌고 있다. 이 말은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어떤 많은 신비의 문이 아이디어와 영감이 내 바깥의 어떤 저 열린 창구에 마음 공부의 핵심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문학 공부를 제가 늘 그 경계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공부를 잘못하면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무슨 철학이니 무슨 공부니 등등 해가지고 여기에 집중해서 나중에 결국은 자아의 이 갑옷이 더 두꺼워지고 사람이 어떤 선입견과 타성과 고집과 독성 어떤 그 잘나고 똑똑하다는 그 이름 속에 결국 독선에 갇히고 마는 그런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열린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이 현지 우연의 세계. 그러니까 이게 실은 어두워지니까 경계가 너와 나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겠죠. 제가 그때 그 저녁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낮에는 이렇게 우리가 경계가 뚜렷하죠. 여러분과 나, 너와 나 이렇게 뚜렷하게 개체가 존재하는데 밤이 되면 실루엣이 지면서 이렇게 전체가 강과 산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그게 현입니다. 점점 경계가 없어지죠. 경계가 사라지면서 이제 어떤 차원이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인간에게 이제 어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변화하고 이 상황을 마음 공부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했던 것들과 다 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현지 우연의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자아를 벗어나니까 자아에 내가 추구했던 어떤 진정한 큰 평화가 갑자기 이렇게 밀려와요. 내가 내 안에 뭐를 가득 채우려고 하면은 항상 마음에 동요가 있고 분란이 있고 대립이 있는데 어느 순간 자아를 내려놓고 버리는 연습을 이게 그겁니다. 자아의 경계를 무경계의 상태로 이게 무아죠. 불교에서 말하는 이 무아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이 어떤 깊은 평화가 생겨요. 이게 이제 예수가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뭐겠어요? 이게 다 자아의 짐이에요. 자아의 짐. 우리가 지고 다니는 이 짐이 다 자아의 짐이죠. 오늘 가서 뭐를 하고 내가 가장으로서 뭐를 하고 남편으로서 뭐를 하고 내 자아로서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근원적으로 우리 자아의 짐을 살고 있는 거죠. 한순간도 이걸 못 벗어나면서 그런 데 대한 모든 종교가 통할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맥락,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마음이 평온하고 이제 평화의 상태에 도달하다 보니까 나를 자꾸 고집하던 내가 이제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은 남들하고 통하게 됩니다.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 안에 내 영혼이 평화가 오는 거고, 경계를 자꾸 지우니까, 남하고 나의 경계를 자꾸 내가 지워내니까, 경계를 자꾸 세워보세요. 그럼 부딪힐 때마다 싸우지. 남하고 조금은 내가 다르다고 해서 싸우고, 또 뭐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싸우고, 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근데 점점 지운 반대로 좀 지워가면서 하면 남하고 소통이. 그리고 세 번째는 나하고 우주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그 창의적이고 그 아이디어가 떠돌고 이런 어떤 창의성의 세계를 여기를 벗어나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떠돌고 이런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세계가 평통창의 이 세계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 남하고 소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의 짐을 덜어서 깊은 평화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사물을 보면은 창의성이 생깁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자기한테 얽매여 있습니다. 자기한테 이렇게 얽매여 있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뭐가 이게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 좀 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한계에 가면 우주와의 연결이 더 이상 안 돼요. 좌우 갑옷 속에서 살아들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익어가야 돼요. 젊어서는 우리가 이 과일을 이제 키워야 되죠. 부피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커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노년을 완성시키는 이 나이로 접어드는 게 잘 익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노자의 이 마음 공부법이 이게 현지 공부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 말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도 문득문득 이 생각을 한 번씩 멈춰보세요. 운전하고 가시다가도 생각을 한번 멈춰보세요. 우리가 24시간 눈을 뜨고 사는데 그 24시간 내내 생각이 없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50년, 60년을 사셨는데 우리가 과연 생각, 머릿속에, 이 뇌 안에 생각의 작동 없이 한시라도 우리가 산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내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항상 이게 기계가 윙 하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 기계가 한시도 못 쉬는 거지. 그걸 쉬어보라는 거잖아. 네 그 똑똑한 그 머리, 그 기계, 네가 믿고 있는 그 기계의 작동을 한번 쉬어봐라. 현지. 그러면 오히려 너 모르는 더 큰 세계가 있다.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 어떤 놈이 일을 그르치면 뭐라 그러죠? 아, 저놈은 생각이 없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착각.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생각이 없다는 게 무념인데, 이 무념이. 그 무념에 도달한 걸까요? 전혀 아니죠. 무념에 도달한 사람은요, 항상 사물의 참모습을 보는 사람. 자기 자신에 함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깨어있어요.
운전하고 가시다가 왜 사고가 납니까? 딴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저놈이 생각 없다는 그놈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딴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뇌는 항상 24시간 우리의 작동 방식, 수십 년 살아온 이 방식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벗어난 적 있으신 분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걸 한번 벗어납니까? 네, 잠잘 때 잠시 벗어나. 하느님이 불쌍하니까. 너 기계 돌리느라고 너무 고생한다. 그걸 쉬어도 되는데 이놈아. 그렇게 너는 그걸 하루에 그걸 돌리고 있느냐. 이제 됐다. 좀 쉬어라. 그래서 3분의 1을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일어나자마자 기계를 또 걸리죠. 기계를 또 걸려. 근데 노자 같은 대현인, 부처님, 장자, 짜라투스트라 인류의 BC 한 5, 6세기 때 큰 스승들이 딱 깨친 게 우리가 돌리려고 하는 이 뇌 속의 기계보다 더 큰 우주의 큰 세계가 저 밖에 있다. 그래서 이 돌리려고 하는 이 그 유의와 자귀, 이게 노자 개념의 핵심이 무의 아니에요? 그게 다 무념하고 같이 갑니다. 마음의 어떤 근원적인 자귀하려고 하는, 내가 나서서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없애라. 이게 현지 우리. 유의하고 자귀하는 그 마음을 없애고. 그러면은 하느님 세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명세계, 이 자의 세계를 계속 가동을 시키다 보니까 하느님 세계로 더 멀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은 용어들은 다르지만 근본 관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는요, 학교 공부하고는 좀 다르게 하시고, 학교 공부는 뭐 지겹게 하셨잖아요. 여기 저 어려서 또 가정 형편이 좋아서 유치원까지 다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학교 공부는 가면 외워야 될 게 있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기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공부는 그게 아닙니다. 다 지우라는 거예요. 지우. 어둡게. 알고,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한 번도 이 세계를 접해보시질 않았잖아요. 맨날 신문 보고 뭐 외우고 뭐 하고 기억하고 이 공부만을 우리가 50년, 60년을 했는데, 우리가 노자를 공부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부 방법을 뒤집어 이걸 싹 내려놓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나를 비우고. 그래서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진짜 큰가 거짓말인가를 몸소 여러분들이 체득을 해요. 그는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특히 기독교인,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하고 불교, 유교가 이렇게 섞여 사는데 종교의 벽이 깨지고 이게 통해야 되거든요. 통해야 되는데 잘못된 어떤 그 개념 정의 때문에 이게 막 자꾸 충돌하려고 하는 양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언어나 이름이라는 이런 그 잘못된 거에 그 이해의 폭이 좁아가지고 사물의 진정한 면을 못 보는 오류,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거, 이걸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용어를 자꾸 벗어나야 돼요. 용어를. 불교에서 쓰는 한문 용어라고 해서 그게 결코 옛날 구닥다리 용어가 아니고 지금 쓰는 영어 용어라고 해서 이게 새로운 게 절대 아닙니다. 2500년 전에 쓰던 노자의 철학이 하버드대에 가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이게 거기서 추앙받아서 다시 들어와요.
새로운 용어로. 그럼 이제 이때 그게 새로워집니까?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이 무념이라는 개념은 불교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 인간이면 모두가 해당하는 심오한 우리 정신의 영역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념에는 자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념에는 여기는 나는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자아는 없고 하느님하고 있는 무념의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사물의 참모습을 보죠.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념의 상태는 텅 비어있는 것 같은데 가득 차 있어요. 자아가 없으니까 텅 비어있죠. 괴롭히는 자가 없으니까. 머리 쓰려고 하는 놈이 없으니까 자아는 텅 비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하느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충만감, 충이라고 늘 가득 차서 넘치는 어떤 진정한 진리의 샘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다가 길을 걷다가 꽃을 보거나 산들 바람이 싹 불면 갑자기 머리가 개운해지면서 어떤 생각들이 멀어져가지고 그때도 막 그 채권자한테 돈 갚을 그런 고민 계속 합니까? 우리가 여행 가서도 자꾸 일상사의 그 괴로운 점을 생각합니까? 그러려면 바로 여행 가죠. 그런 생각을 좀 안 해보려고. 이게 그거예요. 그런 생각들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그래서 마음을 큰 비우고 이 공부가 이 지금 도덕경 제1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늘 이렇게 이 무념 상태, 텅 빈 상태로 내 자신에게 스스로 함몰되는 어떤 이 자아 함몰의 상태를 늘 깨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잡생각이 탁 사라지면서 그 꽃의 아름다움이 눈에 싹 들어오고 신의 물 졸졸 흐르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귀에 싹 들어오죠. 그게 다 이런 상태. 나의 경계를 넘어서 그래서 우주 만물과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지. 오늘 빛 받으러 가서 그놈하고 멱살잡이를 어디서 하고 이럴 중에 여기서 무슨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스트레스가 나오고 현지우연 중묘지문이라는 여자의 핵심 구절이 이게 너무 중대한 거라서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복습을 했습니다. 지금 노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불교 용어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뭐 그렇다고 이 출처까지를 막 흐리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그 학파가 수립해 놓은 개념이다. 어떤 종교에서 흔히 쓰는 중대한 개념이다. 이런 거는 명확히 해야죠. 무념은 분명히 불교 개념. 그렇지만 이 안에 모든 종교의 핵심 골자가 언어는 다르지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그래서 이 무념을 이거는 정신의 상태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내면에. 이게 행동으로 나올 때 그것을 노자가 무위라고 그러니까 무위의 상태라는 것은 내적으로 보면 이게 무념의 상태에 가까운 사람의 행동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아에 함몰돼서 늘 자기 생각에 바쁜 사람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의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유의와 자기 속에서 왔다 갔다. 뭘 해볼까, 뭘 갈까 말까, 올까 말까, 전화를 걸까, 자꾸 고민하고 왔다 갔다. 그건 유의지. 그건 마음 안에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단연히 무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의 내적 상태에 치중했던 불교의 개념이고, 이것은 그대로 그것을 우리의 행동의 단계에 왔을 때 드러나는 도교적인 이런. 그래서 노자의 어떤 인류에게 준 커다란 선물이 무의를, 우리 공부는 실은 그동안 했던 모든 공부가 유의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했던 모든 공부가 뇌를 개발시켜 보려고 온갖 유의와 자기를 끌어들여다가 했던 공부인데, 지금 노자의 공부는 전부 반대입니다.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무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 같은 이 무의 자연의 이 개념이 없었다면 이 우주의 어떤 완전성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 동양인들이. 근데 이미 BC 5, 6세기에 노자가 철학적으로 이렇게 무의 자연의 개념을 완벽하게 딱 수립을 해놓으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이 우주 천지 만물이 완전한 세계에 들어있구나. 그리고 이 완전한 세계로부터 이탈되어 있어서 자꾸 어떤 유의와 자기를 행하려고 하는 이자가 인간이구나. 이런 데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인간이 실은 행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서로 싸우지만 않으면 돼요. 서로 나쁜 짓만 않고 방해만 안 하면 물이 흘러가는 것을 자기들이 비켜서서 흘러가게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를 못하죠. 서로 막아서면서 그걸 지만 먹겠다고 덤벼들다 보니까 이게 막히는 거야, 우주 흐름이. 노자가 말하는 게 바로 그 지점. 우주 천지 만물은 이미 이 자체로 완벽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이랬지 뭐라 그러셨어요? 아, 참 잘 만들어져 있구나. 참 좋다. 이러시잖아요. 이 우주가 완벽하다는 인식. 우리 저번에 공부했던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피타고라스가 그 정리 하나를 발견하고 황소 100마리를 신들한테 제사 지냈다. 우주가 완벽하다. 무의 자연이 그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개입해서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사랑스러운 천지 만물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이란 사람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흐리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공부의 방법론을 뒤집는 거죠. 유의와 자기를 내려놓고 뭔가 정말 우주의 흐름에 맞는, 이 도는 정말 뭔가, 그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야 우리가 생명과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KTX가 몇 킬로 갑니까? KTX 타보셨죠? KTX 시속 몇 킬로 가요? KTX? 200km가 되잖아요. KTX가요 시속 300km. 지금 가는 게? 네, 지금 우리 다니는 중에 제가 집이 목포라서 이제 늘 타고 다니는데, 출발하면 뭐 조금 200, 230 가다가 탁 본격 궤도 올라왔어요. 290, 300, 310
300대를 확 쏘는 거예요. 비행기는 얼마 정도 가죠? 비행기는 한 8, 900 갑니다. 국내선 800, 뭐 국제선 한 900 내지 1000, 900km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배 빠르죠. 지금 비행기가. 그런데 우리 지구가 도는 속도가 시속 몇 킬로예요? 30.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냥 추정치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라는 큰 어떤 배에 타갖고 지금 이 우주를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60년, 70년째 승객이 돼서. 근데 이 속도가 지금 대체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데 자전만 이야기해 봅시다. 도는 이 속도가 시속 몇 킬로예요? 한번 짐작으로 얘들 지금 이야기 이제 힌트 드렸으니까 30. 얘들보다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빨라요? 느려요? 이게 이 지구가요 무려 1666km 시속 1600km. 근데 이 지구가 도는 게 느껴집니까? KTX만 타도 잘못 가면 막 하고 막 기분이 이상하죠. 운전 조금만 잘못해도. 근데 이 지구는 대체 누가 운전을 하길래 속도가 지금 한 5배 빠른 이 배인데 아무 여동이 없죠. 이 수억 년을 지금 이 배를 돌리시는데 누가 운전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소음, 동요, 무슨 사고, 탈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지구가 이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죠?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그래서 빛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빛이 30만 킬로를 가니까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면 이제 다 딸려 나오죠.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고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도니까 지구의 둘레는 즉 4만 킬로인 거죠. 4, 7에 28에 0.5니까. 그래서 4만 킬로인데 4만 킬로를 이렇게 우리 지구가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666일. 진짜 신기하죠. 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가는데 아무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모든 사물은 제자리에 있고 소음 하나 없이 부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가 완벽한 거예요. 조물주가 만드신 게 이 우주가 이렇게 우리 인간이 뭘 하나를 굴리려면 얼마나 에너지를 쓰고 KT에서 이거 한 번만 탈래도 우리 얼마 특식 탈래면은 이게 7만 원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지구를 60년, 70년째 이 쾌속선을 타고 가시면서 누가 차장이 와가지고 티켓 지금 돈 낸 적 있어요? 없으시죠? 공짜로 다 태워주시죠. 그리고 아무 사고도 없이 이 우주가 완벽하게 때가 되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초승달이 떠올랐다가 15일이 지나면 다 보름이 되고 또 보름이 지나면 금음달 돼서 사라졌다가 그러면서 우주가 계속 뭐 어디 여기 천연동 사거리에서 우주끼리 부딪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없죠. 이 우주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너무 벗어나서 완벽한 그런 세계예요. 그 말의 뜻이 바로 무의자연이에요. 무의자. 여자가 무의를 말했던 것은 이 관점입니다. 이 관점. 우리 인간은
뭐 요만큼한 거를 하나를 하려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자동차 하나를 여기서 몰고 가려도 기름을 써야 돼요. 근데 하느님은 저 큰 달을 돌리는데 기름 한 방울 안 쓰시잖아요. 이 우주가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의 사고를 넘어선 그런 완벽한 체계 안에 여자가 무의자연이라고 할 때는 이런 깊은 사유, 이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주를 보면서 나도 어떻게 이렇게 소리 소문 안 내고 에너지 사용 적게 하고 누구랑 부딪히지 않고 이 기계 하나를 종생토록 잘 돌려볼까. 어떤 무의와 자기를 버리고 우주도에 맞춰서 이렇게 길을 가볼까. 이런 사유를 정리하는 이게 노자 도덕경 1장에서 전하는 편지우연 중요진리라는 그 핵심 구절에 들어있는 참 물어보셨다. 도덕경이 파라독스로 가득 찼다. 반어적인 표현으로 가득 찼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이 2장이 아주 생생한 그 예지입니다. 이 글을 봐. 우리가 미를 미로 알지만은 그것은 진짜 미가 아니고 추함이기 때문이다. 완전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내내 미라고 믿고 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니들이 믿는 미라고 하는 것은 실은 통념일 뿐이고 어떤 네 전 세대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가치 체계의 일부일 뿐이지 그게 참다운 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미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꾸 어디선가 추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 시간에 우리가 게슈탈트 심리학 이야기를 했는데 노자 철학은 전적으로 게슈탈트 심리학에 포함합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우리 동양 도덕경에 관한 이해가 상당히 깊었어요. 음양론 같은 이런 이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서양적인 한계를 깨치고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미에 대해서 딱 노자가 통념을 깨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인 콘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미인으로 뽑혔다고 칩시다. 그럼 이 모든 미를 천지 만물이 알아줘야 되는데 이 미인이 연못 옆에를 싹 지나가면은 잉어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죠. 그 미인을 미인으로 안 쳐주네. 사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미인이 사슴 옆으로 이렇게 사슴아 이러와 사슴들이 도망가. 이 미인을 안 쳐줘. 그렇죠? 그럼 이 미인은 뭐예요? 이건 우주가 생기면서 자연히 생긴 참다운 사물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생기면서 만든 겁니다. 인간 이전에는 미추가 없었어요. 노자의 말이 지금 그겁니다. 우리가 추함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미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생기기 전에는요, 이 우주 만물은 모두 아름다울 뿐이었어요. 추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게 하느님의 품 안에서, 도우 품 안에서 못생긴 놈은 못생긴 놈대로 아름답고, 어디 딱지 붙은 놈은 딱지 붙은 놈처럼 아름답고 다 아름다웠는데 어느 순간에 인간이라는 게 태어났더니 이걸 가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추다. 그리고 추에 대입해서 자꾸 미를 만듭니다. 이래야 백화점이 돌아가죠. 이렇게 해야 자본주의가 굴러가고 뭐가 돌아가는 세상. 근데 그 근본 관념을 들어가면 이게 인간의 자기라는 거죠. 인간이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우주의 참모습은 모든 게 실은 하느님의 창조물은 아름다운 거였는데 어느 순간 인간이 이분법적인 장난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을 선으로 알지만 선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행위가 저거는 옳지 않다, 나쁘다를 정해놓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선과 악을 갈라서 이분법적으로 본다는 거죠. 뭐 물론 아주 나쁜 놈들은 그 권장을 쳐서 다스려야 되지만 사물을 볼 때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라. 자꾸 선이다, 악이다. 이 선이라는 글자 자체는 참 아름다운 글자예요. 선. 선해야지. 그러나 이 선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선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남한테 안 주고 싶어. 우리나라에도 지금 저 정부 고위 관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몇 있어요. 선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남한테 안 주고 싶어. 이걸 독차지하고 싶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그걸 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독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좋은 거를 왜 남을 줘? 내가 다 가져버려야지. 이게 독선이에요. 딴 게 독선이 아니고, 이 사람 머릿속은 나는 항상 진리고 저것들은 가짜지. 항상 나는 선이고 저것들은 악이에요. 이게 현지 우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경계를 다 갈라가지고 이름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선이니 악이니 미니 춘이 하는 이 개념 속에 자기를 딱 뭉클이고 앉아서 경계를 치고 더 이상을 안 보려고. 니들 떠들어봐야 니들은 악이고 나는 선이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자가. 그때 BC 5세기에 중국 사회가 춘추 전국 시대, 말 그대로 이게 전국에 싸우는 전쟁하는 나라들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뭐 춘추 5패 전국 치롱해서 나라 5개, 7개 알고 있지만요, 중국이 심할 때는 나라가 200개, 300개 쪼개져 있었어요. 이게 다 통합돼서 그렇게 쫄아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통합됐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200개였는데 어느 날 5개가 됐어요. 그 과정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어떤 미친놈이 들고 가서 내 나라를 너 가져다 줍니까? 나라가 200개가 되는 게 5개가 되는 그 400~500년 동안 전쟁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때 그 자기 나라를 넓히려고 전쟁에 나간 왕이 군사들한테 세뇌를 시킬 때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나라가 최고. 우리나라만이 선한 나라고 딴 나라 새끼들은 넌 악하니까 싹 죽여버려. 뭐 세뇌를 시켜야 될 거야. 사람을 죽이는 이 작업을 지금 획책을 하는데 나쁜 짓을 하려면 세뇌를 시켜야 돼. 사물의 참모습을 못 보게 해야죠. 팩을 딱 갈라야지. 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란 놈들이 전부 사람들을 편벽되게 사물의 참모습을 못 보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직권만이 옳고 착하다는 이런 어떤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중국 사회가 400~500년을 살육과 전쟁의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걸 보다 못해서 노자, 장자, 공자, 맹자 같은 이런 선인들이 태어나서 저마다 철학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노자는 세상에 도를 전하라고, 도를, 이 사물의 참모습을 전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이름 속에 갇혀 살더라. 노자가. 그래서 내가 여기 있고 세상이 여기 있어. 그래서 내가 세상을 보는데 내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싸울 일이 뭐가 있고 교통사고 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서로 딴 데를 보다 보니까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나고 멱살을 잡는 거지. 그 과정이 뭐냐,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벗어나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꼭 여기다가 생각을 생각.
우리는 사물을요, 사물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봐요. 생각으로. 딱 가다가, 야, 저 나무가 뭐 나무? 버드나무? 버드나무. 다 알아. 관심이 없어. 딱 버드나무란 이름을 듣는 순간 내가 버드나무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서 지금 수십 년을 알고 온 나무인데 그 알 게 뭐 있어요? 여기서 딱 호기심이 사라져요. 이 생각으로, 우연 생각으로 사물의 참모습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참모습을 못 보는 거죠. 항상 자기 생각 속에 갇혀. 24시간 우리가 생각 속에 살고 있다고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한번 자기의 이 두뇌의 이 작동 방식, 마음의 흐름의 방식, 이거를 이렇게 한번 체크해요.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할 때는 뚜렷한 어떤 교육의 대상이고 쫙 빨려가니까 그런 걸 잊어버리는데 이때도 역시 뇌는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생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떠나서 길을 가거나 뭘 하거나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죠. 왜 항상 봤을 때 무슨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뇌가 굳이 뭐 작동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계속 이거를 반복하면서 사물을 생각으로만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고. 이 생각으로 봐서 형성된 사물의 상, 그거를 노자가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가 말하는 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철학적으로. 뭐 애기 홍길동이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지금 말하는 진선, 이 선이라고 하는 이 이름, 미라고 하는 이걸 이야기해요. 선도 하나의 이름이고 미도 하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정한. 그러니까 노자가 이 도덕경을 유심히 보면 볼수록 이 도덕경의 짜임새가 정말 오묘하다는 게 1장에서 했던 게 뭐였어요? 1장에서 도, 가도, 비상도, 도를 이야기했죠. 도는 요즘 말로 하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참된. 그렇죠. 근데 딱 2장 되니까 뭐라 그래요? 미는 우리가 아는 그런 미하고는 다를 것이다. 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니까 인간의 가치 체계, 인간이 정해놓은 가치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거 세 가지를 고르라면 뭐겠어요? 진선미죠. 진선미. 진리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 아름다움과 추함의 문제. 이것이 우리 인간 세계를 모두 공유하고 있는 근원적인 가치 체계, 가치 평가의 핵심 요소. 이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선미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거고, 철학자들이 진선미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선미는 실은 이 독립된 개념으로 진선미를 다룬 거는 17세기 독일 철학자 칸트에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도덕경을 유심히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2500년 전에 노자가 진선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우리 인간의 인식의 정점에 있는 게 진리 문제다. 여기 이걸 다루는 게 1장이죠. 도, 가도, 비상도.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우주의 0,0.0에 불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을 오픈하고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죠. 미를 미로 알지만 이건 우리가 어디다 추함을 정해놓으니까 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선으로 알지만 이거는 우리가 뭐를 선하지 않다고 자꾸
보니까 거기에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게 천동설, 지동설이에요. 우리 그 이야기 했습니다. 천동설을 수천 년간 믿고 왔었는데 이게 도였죠. 천동설이 도였어. 2000년 동안. 근데 코페르니쿠스에 딱 와서 이 도가 깨지고 도가도 비상도가 여기서 딱 있죠. 지동설이 진정한 진리. 역사에서 검증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춘추 전국시대 이때 나라의 경계가 좀 흐릿해요. 그래서 동생은 이 나라 가서 싸울 수도 있고 형은 저 나라 가서 싸울 수도 있고 용병으로 다닐 수도 있고 언어만 비슷하다는 것 뿐이지 그때는 국경의 개념을 뚜렷한 게 아니에요. 전쟁에 가서 그냥 동네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건 살인자죠. 근데 전쟁에 가서 사람을 많이 죽이면 전쟁 영웅이 돼가지고 막 상을 줘. 이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죠? 우리가 국가라는 이 카테고리, 국가라는 이 어떤 경계, 이걸 우리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정신을 딱 번쩍 뜨고 보니까 이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은 정나라로 가고 형은 조나라로 가서 둘이 싸움을 했네. 전쟁에서 죽여놓고 보니까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 상받아 나라에 가서 동생 잘 죽였다고? 이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또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라는 것도 옛날에는요 치렁치렁한 그 드레시한 옷 입은 게 미인의 뭐 상징이었어요. 그러다가 비키니가 언제 나왔습니까? 비키니는 그 존재가 뚜렷한 1954년에 비키니가 등장합니다. 이 비키니라는 거는 저 남태평양 섬 이름이에요. 이 섬에서 미국 놈들이 원자폭탄 실험을 했어요. 그게 1951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상공에 막 그냥 그 버섯 구름이 쫙 그게 세상에 퍼지면서 비키니라는 특이한 이름이 갑자기 그냥 세상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키니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 비키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언어적인 특성, 당혹감, 충격, 그걸 살려가지고 이 옷을 싹 잘라가지고 충격을 납자들한테 충격을 주려고 그래서 비키니가 나온 거예요. 이게 1954년에.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미의 개념이 드레시하고 엘레강스하고 뭐 그레이스풀하고 이런 거였는데 개념이 확 바뀌잖아요. 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선, 내가 아는 어떤 미, 내가 아는 진리, 이걸 너무 고집하면 그게 독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더 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한계가 깨지면서 뭔가가 새로운 법칙이 또 나와요. 지금 우리 인류가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알고 있는 건 정말 우주 만물 진리의 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인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여기서 편하게 사니까 우리가 지금 마치 뭐 같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KTX 하나를 굴리려도 하루에 기름이 이 여자가 이거는 아주 예리하게 각을 떠서 중요한 어떤 그 대립자의 개념들을 당신이 모은 거예요. 잘 봐보세요. 유무가 상생, 유무가 상생. 유하고 무는 원래 대립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유와 무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유는 유고 무는 무죠.
이런 게 전형적으로 서양 철학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뭐 데모크리토스 이야기도 하고 뭐 플라톤 이야기도 하는 이유가 노자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양 종래 서양 철학은 입자는 입자고 파동은 파동이어서 절대 같을 수가 없는, 유는 유고 무는 무입니다. 그 사람들 유무 단절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년 동안 서양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서양 학문을 우리 머릿속은 지금 상당히 혼재되어 있어요. 동양과 서양의 갈림길에서. 근데 고대 우리 선조들이 했던 공부는 이런 공부를 하신 거예요. 유무는 서로 대립되고 배척하는 게 아니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상생. 그러니까 노자 이렇게 깊숙이 또 들어가다 보면은 유생 보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도덕경 어디 들어가. 지금 우리가 보는 유라고 하는 이것은 생하기를 무로부터 왔다. 유생. 이런 게 대표적으로 서양 철학과 다른 노자 철학의 핵심적인 존재의 있음과 없음을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이게 없죠. 여기는 공이잖아요. 공. 이게 불교의 공이고 이 노자의 무인데 이 공, 무 이런 것과 우리 유 존재하는 우리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거냐. 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대립적으로 유무가 상호 대립한다는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노자는 항상 전체로서 유는 무. 근데 왜 우리는 유에서 무로부터 온 이 유를 분리시키고 대립해서 보는 거야? 우리 인간의 감각의 한계 때문에. 이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이걸 무라고 이름 지은 거죠. 이건 보이니까 유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지만 감각의 한계를 한 번 더 끼고 들어가면 이 무라고 하는 것은 무가 아니에요. 이 우주에는 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처음부터 유의 우주고 유의 만물. 모든 것은 유와 유끼리의 상호 교배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오행, 이기, 교감, 만물, 화생 이러잖아요. 근데 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의상 이걸 무라고 부르는 거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안에 실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이 안에 있어요. 평소에는 안 보이지만 언제 보입니까? 비 올 때. 비 올 때 느닷없이 벼락을 치잖아요. 이게 전기적인 게 여기 다 엉켜 있는 겁니다. 이 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전기거든요. 전자기적인 이 힘으로 우주는 짜여 있는 건데 지구라는 큰 덩어리도 전자기적인 지구 안에 자석이 크게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 밖에 이 전기적인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지금 다 흐르고 있죠. 그러다가 이게 기압의 변화가 일어나서 큰 비가 오면 이게 뭉쳐가지고 전기가 그 힘을 보여주죠. 벼락을 치면서 그 전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 있던 거죠. 근데 우리 안 보이죠. 비 올 때. 비 올 때, 벼락 칠 때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아, 이 우주에는 기가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치면서 벼락이 치면서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생겨나면서 합성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생명이 생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무를 한꺼풀 들어가서 보면은 이건 무가 아니고 은인 거죠. 유는 한꺼풀 들어가서 보면은 현일 따르는 거죠. 은과 현의 관계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드러날 현자고 숨을 음자잖아요. 이 전기가 지금 여기 숨어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만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서양 과학자들은 자꾸 뭐 산소, 질소 이 이야기를 하지만 산소니 질소니 하는 모든 이 원소도 다 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원자가 어디 있겠어요? 에너지의 작은 알갱이가 그것이 이름을 가질 때 산소가 되고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서 이걸 우리가 단전호흡을 할 때, 이 심호흡을 할 때 이걸 깊이 마시는 거예요. 이게 몸 공부죠. 그래서 고대 현인들이 이걸 깊이 공부해 보니까 이 경락의 체계를 잘 뚫어서 심호흡을 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이 루트를 파낸 거죠. 이게 수승화가 온 거지. 우리 전번학기에 공부했던 이게 몸 공부입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는 여기서 이제 이런 가득한 무한한 우주의 이 기와 어떻게 내 자신의 이 갑옷을 벗어서 이렇게 합의를 하는가, 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인간의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무로 보이지만 실은 무가 아니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것이 드러났을 때 보이는, 그러니까 유무의 관계를 은현의 관계로 치환을 하면 좀 더 여기에 다가가는 거죠. 아, 유무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상생하는 거예요. 서로 돌고 돌면서 낳고 낳는 거나 우주를 큰 틀에서 점점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무, 우리가 고저 이렇게 말하죠. 장단, 유무가 있고 고저가 있고 장단이 있고 전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난이가 있고 음성이 있고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빼고 책에서 나중에 보시면 돼요. 크게 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있음과 없음, 이걸 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고저와 장단과 전후를 이야기합니다. 좌우, 전후, 좌우, 고저, 장단, 이런 모든 게 이름이라는 정해놓은 이름. 여기 이것을 절대적인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고저, 고하라고 노자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저는 높은 곳은 영원히 높고 낮은 곳은 영원히 낮아서 이거 대립할 것 같죠? 고저가 대립하죠? 근데 노자가 뭐라 그래요? 대립이란 말은 전혀 안 써요. 고하 상경, 계속 서로 상자를 씁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상경, 서로 기울어. 고저는 서로 기울고, 장단, 우리는 길고 짧은 것은 뭐라 그러죠? 대봐야 알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 자체로서 이게 여러분 요게 깁니까 짧습니까? 비교를 못해요. 이게 깁니까 짧습니까? 짧아. 그러면 이렇게 된 이놈한테 비하면 짧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놈한테 비하면 긴 거예요. 여자 말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길다 짧다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대봐야 장단은 상교. 절대 뭐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거나 대입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상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바다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 바다를 우리는 서해라고 부릅니다. 황해를 처음 보시면 이거 서해안이에요. 서해안. 서해 맞죠? 네. 중국인들은 이 바다를 뭐라고 그럽니까? 동해라고. 이걸 동해라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잘 이런 거를 잘 생각해. 이 우주 천지 공간에 이 큰 이 무한대의 창공안을 우리가 동서남북을 갈라서 어디가 고저고 어디가 상하고 다 점을 찍고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 점을 찍어서 어디가 더 좌고 어디가 우겠어요. 어디가 상이고 어디가 하겠습니까? 그걸 깨는 거예요. 노자. 절대 단절적 대립적으로 사고를 보지 말자. 전후 상 뭐라고 돼 있죠? 전후 상수 따를 수. 이 전후 상수 같은 것은 기득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앞에 가서 성공한 사람은 영원히 앞에 가 있어야지 전후가 막 뒤집히면 되겠어요? 안 되지. 내가 잘 먹건 난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응? 쟤들이 막 나를 추격해 와가지고 앞선 자가 뒤선자가 되고 뒤선자가 앞선자가 되고 그럼 되겠어요? 예수님 생각이 그렇게 민중들한테 막 열렬히 환호를 받았던 건 뭐겠어요? 앞선자와 뒤선자가 어느 때라도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하니까 그런 거죠. 기득권이 완전히 공고해가지고 기어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다 쳐버리고 지금 로스쿨 같은 것도 그런 짓거리 중에 하나지만 로스쿨 3년을 나오려면 1억이 필요합니다. 1억. 학비 2천만 원씩 3년에 먹고 쓰고 책가방. 그럼 가난한 집 애들이 어떻게 로스쿨을 가겠어요? 옛날 사시 있을 때는 뭐 고등학교 나오고 지금 머리만 있으면 공부해가지고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다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전후 상수가 아니라 전후 확정, 전후 고착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 사다리 고치.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노자가 말하는 이런 개념은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살아 움직이고 계층의 이동이 자유로운 이런 사회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너무 뚜렷하게 이제 이렇게 확정되고 전후가 확정되고 구분되고 그런 사회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분명히 묘무 대립되는 개념이요. 고저도 대립되고 장단, 전후 이게 다 대립 개념이지 않습니까? 다 대립 개념인데 노자는 여기에 어디 대립이라는 글자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좋은데 우리가 한 100년 동안 받아왔던 교육은 이걸 다 대립 개념으로 다시 인식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공부를 해왔답니다. 근데 노자는 이 대립 개념들을 논하면서 대립이란 말을 한마디도 안 써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덕경 2장에서는 대립 개념 6개, 7, 8개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노자가 대립 대자를 한 자도 안 썼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히려 서로 상자를 씁니다. 서로 상자. 서로 간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큰 틀의 어떤 그 사유의 방식이, 그러니까 아까 그 미와 선에 관한 이야기, 노자의 말은 미 자체, 선 자체 이런 게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이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모든 것은 명이라는 겁니다. 노자가. 노자가 인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도예고, 이걸 깨는 거지 자꾸. 우리 인간의 선입견, 통념, 편견 이런 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 철학의 독특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서양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잠시 한다면, 서양 철학의 효시는 플라톤입니다. 서양 철학은 이 플라톤이라는 대천재의 머리에서 쏟아져 나온 수십 권의 책을 지금도 그 사람들은 대학에서 보고 있고 위대한 인물이고, 근데 이 사람 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데아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말이 있으면 말의 이데아, 말이 나오는, 개개의 말이 나오는 개념으로서의 근원적인 원형이 있다. 말 그 자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미의 이데아. 그러니까 미 그 자체. 그걸 말합니다. 플라톤 철학은 이 미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에 일생을 바친다. 이 플라톤 철학과 노자 철학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거 그 자체, 미 그 자체, 선 그 자체 같은 것은 없다. 이것이 노자의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 공부했다고 와서 노자하고 막 플라톤을 섞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죽도 받고 공부를 제대로 완전 엉터리를 해오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뭔 줄 알아야 남을 아는 거고, 사람이. 미의 이데아니 선의 이데아니 이 자체를 부인하는 사상이죠. 모든 것은 상호관계가 성립. 그래서 세계는 상대적입니다. 노자의 이 말은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게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상대성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저번 시간에 아인슈타인의 과학적인 상대성을 잠깐 알아봤는데, 오늘 공부한 이 노자의 모든 이야기는 그런 상대성뿐만이 아니라 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사물과 높낮이와 길이와 시간적인 선호와 존재의 있음과 없음, 미와 추, 진리 이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폭넓은 어떤 상대성의 철학을 노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자아의 한계를 벗어나고 자기 독선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하나 이게 이렇게 현 지구면 하나하나 자기의 껍질을 벗겨내면서 점점 뇌의 심오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뇌의 심오한, 이게 다 나중에 뇌하고 연결돼요. 뇌 공부가. 이번에 지금 나온 제 책의 마지막 장의 핵심이 탈뇌입동. 탈뇌.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이번 마음공부 책의 핵심이 탈뇌, 이 뇌, 여기에 모든 우리의 진선미가 여기 있다. 이게 이름이죠. 플라톤이 말하는 서